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최근에 댓글을 통해서 공매도 문제를 좀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문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한번 살펴보고 대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 서재영의 투자교실 서재영 대표, 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 오늘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새 뭐 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참 이 CFD라고 그러죠. 이 차액 결제 거래. 이게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CFD 사태부터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뭐 8개 종목이 그야말로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이게 이번 사태가 뭐 어떤 사태인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예. 비춰서 이게 어떤 일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CFD라는 영업이 제법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국내 제일 먼저 한 데는 지휘증권이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매매를 대행해 주는 데였죠. 그러면 고객이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해당 증권사에 그 중개하는 증권사로 올라가고, 예. 그 올라간 거를 다시 그쪽을 외국계 증권사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연말에 대주주 지위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계정에는 없는 거니까. CFD가 Context for Difference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액만을 먹는 계약을 한 거니까 예. 내가 바이를 하든 롱을 하든 간에 그 손익의 기결만 나한테 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로 공매도도 할 수가 있고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넣는 게 아니고 뭐 그건 이제 각 증권사마다 그 계약하기에 나름이겠지만 뭐 최대 2.5배 뭐 거기까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금융 지식 이해도는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는데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특히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대주주 지위를 안 갖게 되니까. 예. 그럼 이게 이제 거액 자산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식 현물을 들고 있으면 연말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주주로 인정하는 양도세 요건이 있으니까 그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아주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도 많이 완화를 해서 뭐 이걸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 거래 규모도 예전 비해서 많이 커져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불러온 사단인 거죠. 그게 또 그 어떤 시세를 조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뭐 시세 조종이라 그럴지 나 좋아서 죽으라고 샀다 그럴지 그거는 이제 예. 그건 논의의 문제이고 어쨌든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개인이 산 건데 불구하고 SG증권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잖아요. 예. 그 소시에테 제네랄라고 예. 그 프랑스계 예. 프랑스계 증권사가 매매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나요? 우리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집계할 때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것처럼 잡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게 이용하기에 그러니까 그 주주를 숨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게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보다 더 깊은 거를 파헤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뭐 자영업소득, 사업소득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투자 관련해서는 거기에 보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유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뭐 평생을 사업하신 분도 있고 의사분들도 많이 있고 다 대학 나오시고 정말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혹해서 이렇게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2020년 그 발표된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봉공화국 바로 밑에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예. 제가 기사 검색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출발점은 우리의 금융 공교육이 없었음과 거기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지식 수준은 낮은데 불구하고 개인별로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지금 쌓아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기인해서 누군가가 꼬시면 홀라당 넘어가서 이런 참극을 빚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진짜 금할 길이 없고 그 피해자분들께 정말 참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4,000원만 있으면 된다든가. 네. 또 이게 뭐 자금의 출처가 어디든 외국계 이 증권회사를 통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으로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위장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쭉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주식이 참 좋은 주식이구나 하고 막판에 이제 개별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나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공매도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실력 차이가 가장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랑 동네 조기 축구회랑 같이 싸움을 같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면 판판이 질게 빤한데 공매도를 무한정 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동네 축구단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8종목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회사들이 다 위는 닫혀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가령 뭐 하림지주도 뭐 자산주고 유가증권 관련된 그다음 뭐 다우기술도 그러하고 삼천리 그다음 대성올리드 이건 도시가스 회사니까 업의 포텐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그게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하면 일반 투자가들은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공교육이 없던 나라라 보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다들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투자 그 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치셔서 참 안타까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이사님, 예. 이번 사태 보면은 사실은 리딩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참 한몫을 했어요. 예.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대표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는 생각 이거 좀 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버리면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그냥 뭐 기동량으로 대충 듣고 아까 뭐 리딩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보를 통해 갖고 대충 들어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내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일확천금이나 이제 요행을 자꾸 바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자꾸 투자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마음부터 좀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표님은 그분들 좀 불쌍하다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 이제 뭐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 작전주를 따라 들어가갖고 거기서 손해 봤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뭐 손해 보고 한 거를 이제 물어주지도 않고 뭐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랄까 그 확실한 좀 이제 좀 매조지를 좀 지어놓고 사실은 좀 접근해야 되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불쌍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은 선진국에서는 공교육에서 금융을 가르치거든요. 미국도 그러하고 영국도 그러하고 아주 어린 단계부터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떤 주는 주 단위별로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몇 시간씩 주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각자 도생의 영역에 놓여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불쌍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CDF제도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자면은 이제 주식을 자기가 산 거에 따른 이제 의무와 권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뭐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CFD는 이거는 뭐 주식을 산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규제 사각지대에 지금 사실은 가 있는 거고, 애초에 이제 CFD 자체를 허용해 준 이유 자체가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영업이 쪼그라드니까 이런 거라도 좀 만들어 갖고 좀 이제 증권사의 그 수지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증권사에서 금융위원회나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 너네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허용해 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뭐 좀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 좀 존재하는 그런 거래 형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만 또 뭐 못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측면은 없어요. 공매도도 그래야지만 이것도 선진국에는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진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똑같이 도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선진국에는 공부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도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뭔지를 알고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 투자 교실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나오신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다 들어보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브라질 축구팀에서 통하는 룰을 동네 축구단에 와가지고 똑같이 그 룰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 국민들의 투자의 이해도 그걸 한 단계 올려놓은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1인당 GDP나 수출이나 나라의 발전 정도는 진짜 G8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는데, 금융의 이해도는 가봉이라니까요. 가봉공화국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CFD를 만들어주고 공매도를 그냥 미국 시장하고 똑같은 선진국이란 이유로 거기 해놓으면 누가 판판이 깨지겠습니까? 그건 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도상의 문제뿐이 아니라 금융의 이해도 측면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홍콩이나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구할 줄 모르고 리딩방에도 끌려다니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대학을 멀쩡하게 다 나온 분들도 저렇게 작전 세력에게 돈을 1조나 갖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기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갖다 놓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제도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서, 이거는 아예 게임의 룰이 다른 게, 축구 실력이 아예 달라. 축구 실력이 아예 다 다른데, 브라질 축구팀에 통하는 룰을 한국에도 그대로 동네 축구에 갖다 놓고, 그 대신에 또 브라질 축구팀은 너희들은 축구를 잘하니까 너희들은 업사이드도 없게 해줄게 라고 가서 축구를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는 거죠. 브라질 축구팀을 위한 제도겠죠. 그래도 개방된 경제에서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만 예를 들어서 안 한다. 그런 경우에 좀 우리 입장에서 좀 국제사회에 나가서 좀 군색하다고 하나요? 뭐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관련된 논의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슈거든요.
FTSE 지수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도 선진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머징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MSCI에서 요구하는 건데 요구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미결돼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외환 시장이 24시간 돌게 해달라. 그건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외국인 매매 동향, 수급 주체별 동향을 매일매일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걸 공시함으로 해서 얻는 이득보다가 폐해가 더 커. 외국인이 사면 옳은 걸로 묘사하고 개인 투자가 분들이 사면은 개미라고 형상화해서 어리석은 투자라고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매도 관련된 건데, 가령 홍콩은 공매도를 우리랑 현재화하는 우리랑 비슷하게 해요. 주요 종목들만 시가총액이 큰 것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시장이 선진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전 종목으로 공매도를 확산시킨다고 해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시장에 순기능이 생기려면 제일 선행돼야 될 것은 투자 시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뭐 열리든 어쨌든 홍콩 수준의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국부 유출이 우리 또 가난한 서민들이 평생 동안 벌었던 그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CFD는 아무 관련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CFD를 이제 유지를 해서 장점은 증권사 쪽에서 수수료를 더 얻을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은 지금 이런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쉽게 연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매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대주주가 양도세 회피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도 지금 악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뭐 증권사면 좋으라고 이 CFD라는 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없애야죠. 너무 쉽게 이 CFD 계좌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종전에는 3억이든가 5억이든가 5억에서 5천만 원 내려요. 예, 전문 투자 자격을 거기다 줬는데 이제 5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우리 웬만하면 5천만 원 다 있잖아요. 5천만 원 나도 있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나라의 그 평균 소득 수준으로 1인당 그 GDP가 한 4, 5천만 원 되는 나라잖아요. 지금 환율 곱하면 3만 2천 불에다가 예, 1,300불 곱하면, 그럼 우리 여기 주로 투자하신 분이 뭐 30대부터 이렇게 쭉 위로 있으시면 5천만 원씩은 다 있다 보니까, 근데 금융지수익이 많지 않은 상태에 그런, 야, 이거 레버리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계좌를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매매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적으로 금융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 세일즈를 많이 했죠. 예. 해서 뭐 얼핏 보니까 거래 대금이 뭐 전년 대비해서 250% 늘었던가 뭐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또 과도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기업이 벌어주는 이익을 나의 이익으로 가지고 오는 게 투자인데 장중에 호가의 변동까지도 먹겠다는 투자 상품이니 그건 괜히 비용만 많이 발생, 시장을 오히려 많이 왜곡하는 측면이 그런 측면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도 실태,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일별로 변동은 있겠지만 우선 이게 지금 공매도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그게 이제 대략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2,500개 이제 상장 주식 중에 제일 많다는 거니까요. 예.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 막 26조, 27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한 3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제 10분의 1, 한 뭐 15분의 1 정도 되는데. 공매도 금액, 잔량 금액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으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비이성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치엠 이런 쪽으로 이제 다 공매도 잔량도 상이고 최근에 거래될 때도 대략 많이 거래되는 데는 이제 전체 매도 물량의 10%, 15%, 20%까지 막 가고 하니까요. 예. 예,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테니까 우리는 그냥 정당하게 공매도 친 거다. 뭐 이런 주장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올해 2월 달 정도에 이제 공매도 쳤던 기관들, 외국인들이 크게 한번 당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9%가 먼저 움직인 게 대략 한 10만 원 선에서 이제 20만 원, 30만 원 선 빠르게 올라간 게 이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 정도인데 그때를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홍콩 쪽 매니저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제 홍콩 쪽 매니저들 분들도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에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월 무렵 돼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걸 보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보고, 야, 이거는 우리가 매도를 치면 안 되겠다. 이제 공매도를 걷어야 되겠다. 해서 그게 공매도가 거치면서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넉놓고 있다가 외국계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의 펀드 매니저들이 손해를 많이 봐서 이제 옷을 벗은 매니저들도 있고요, 실제로.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의도 기관들도 공매도 쳤던 롱숏펀드 같은 경우에 데미지를 한번 크게 입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옛날에 잃었던 거를 이번에 이제 2배로 더블링을 해갖고 공매도를 쳐서 이제 만회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40만 원, 50만 원 할 때 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0만 원 넘어갈 때 또 공매도가 많이 쏟아졌고. 그게 이제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공매도 치는 거야 뭐 칠 수 있고 그거는 뭐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증권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결탁돼 갖고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서 시민들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페어한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데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하나인데 이제 금융 공급하신 분들이 다 주식회사 무슨 증권 혹은 주식회사 모건 스탠리, 한국지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거기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본인들이 매기는 거야. 본인들이 매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매기느냐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의 그 큰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은 그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에 계신 분이 혹은 산업정책연구원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레포트를 써서 이 기업 밸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신력이 있는데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또 그거를 언론에서 또 그렇게 또 밸류션 하는 분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근가 옥저처럼 얘기를 쓰는 거거든요.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 또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당연히 주가가 예를 들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한국의 기업을 탐방을 와서 물어보고 너네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니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숏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PB나 자기들끼리 네트워크에서 야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쇼담하자 그렇게 통화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매도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또 MSCI나 FTSE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외국인들은 장기 펀드들은 사요. 예. 근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으니까 매도로 잡히게 되고 매도로 잡히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상한 풍조가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 그게 옳은 걸로 비춰지고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추종하는 많은 그 강사분들도 계시고 또
수급을 추정하는 많은 언론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외국인을 파는데 개미 그림 그려가지고 개미들은 사고 있다고. 아이고, 저는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을 결정하는 권한. 가령, 기자님, 부동산 매매하시는 분이 이제 사자, 팔자가 있는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가격을 확정적으로 결정을 해. 이 아파트는 시가 8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얼마 전까지 시세가 12억이었다. 그러면 12억에 팔아놓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 확정적으로 살려는 사람한테 8억에 안 맞잖아요. 공급하는 사람이 그 가격 결정권을 고스란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재 있는 증시 생태계에서는 그거를 개선하기가 불가능해요. 다만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수준이 금융 지식의 이해도가 그 가격 시가 8억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릴 수 있는 눈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봉공화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태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전체의 눈높이는 애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는 완전히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갖다가 놓겠다고 하니까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거를 우려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특히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하긴 공매도 쳐서 계속 손해보고 그러니까요. 반감이 좀 큰 상황이고. 근데 이런 반감이 정당한 건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는 이제 공매도 폭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명분을 대서. 이건 또 뭐 왜 그런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인들이 많이 반감을 가지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제도를 기관들하고 개인들하고 이제 다르게 룰을 적용하니까요. 일단 이제 개인들은 공매도를 치면 3개월 있다가 갚아야 되는데 예. 기관들은 무한정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증거금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지금 한 130% 정도인데 기관은 110%로 이렇게 차별성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110%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내가 1억 있으면은 10억을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계속 우리나라 지금 규정에서는 이제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하는 공매도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적발하려고 해도 수기로 작성되고 있어서 관리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부터 문제 해야 되겠죠. 관리를. 의지도 의지의 문제지만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에 있는 수기로 관리하면서 몇 사람 안 되는 인력, 제 생각에 진짜 수만 명이 달라붙어도 그거를 일일이 그 전산화가 안 돼 있다면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서 가진금 얼마 물리고 이런 얘기가 뉴스에 어젠가 뭐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전체 중에 일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그걸 다 찾아낸다는 게 업팅 룰을 위반했는지 어쨌는지 가령 오늘 어떤 회사의 주식에 악재가 나와서 예기치 못했던 유상증자를 대규모한다는 그리고 자금의 용도도 불투명하고 그러면 아침 9시 땡에 공시가 나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8시 반에 공시가 나왔어. 그러면 9시 땡부터 한 30분간은 거래가 중지될 거 아닙니까? 어떤 주가의 변동을 처리한 공시가 나왔으니까. 그럼 9시 한 15분, 9시 반부터는 거래가 이제 제기가 될 텐데, 그때, 처음에 시작부터 한 칸 안 가니까, 마이너스 10% 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없는 주식을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분들은 계좌에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합니다. 원래 확인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규정이 그러한 거고 관례상 작은 데를 제외하고 큰 하우스에는 그냥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주문을 받아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9시 30분에 막 주식을 팔았어. 그런 다음에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예요. 마이너스 10%에 팔아가지고 오후에 됐더니 뭐 마이너스 25% 됐어. 그러면 슬그머니 사요. 그러면 그냥 진짜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무차익 공매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15% 먹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현재 있느냐? 없습니다. 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공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당일 매매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당일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가 주식이 없는 채로 매도가 돼 있다면 다음 날 결제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는 거의 당일날 이제 공매도와 청산이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공매도하고 우리하고 공매도하고 이제 차이점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전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3개월 지나면은 갚아야 되고 우리는 안 갚아도 되고 무기한 이제 공매도를 쳐도 된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국 수준에 맞춰 갖고 이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는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차입 안 하고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업팅률 없습니다. 업팅률 위반하고 그냥 때려서 팔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일단 우리 법규상에는 지금 무차입 공매도도 금지고 업팅률도 지켜야 되는데 업팅룰 그다음 무차입 공매도 금지는 나름대로 우리 시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당국에서 그렇습니다. 규정을 해놓은 걸 거 아닙니까? 일단 현행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투자자 되는데 보호 차원에서 해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감시할 절대적인 인력의 숫자가 모자라는 거죠. 그게 뭐 진짜 하루에도 뭐 진짜 수천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몇 사람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제 생각은 물리적으로 전수를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그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공매도인지 공매도가 아닌지를 일일이 모든 거래를 눈뜨고 다 쳐다보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수만 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만 쳐다보는 것만 해도 제가 뭐 그런 기법이나 그쪽 관련된 거를 뭐 제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모든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제가 주식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개인은 자기 계좌에 주식이 있어야 팔리는데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은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로 주문이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긴 하냔 말이에요. 매트릭스가 우리 상장된 기업이 뭐 2,000 코스닥까지 합하면 거의 4,000개 육박하는데 4,000개 종목이 하루에 접속 매매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그 매트릭스의 숫자는 인공지능이 와도 알파고가 와도 그걸 제대로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 공매도가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야 이거 뭐 가진 자 배불리는 제도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또 비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타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펀드의 좀 역사를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 시장에 제가 이제 대투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한투 대투가 전성 시기였고요. 한 2002년까지 그랬었고 그다음에 2003년부터 이제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이제 그 솔로몬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이거를 이제 좀 출시해서 적립식 펀드 붐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객들을 다 뺏겼고요. 그때 뺏어 가신 분이 이분이시고 대략 한 2008년 무렵에 이제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 20조 원 정도의 이제 펀드 규모를 자랑하는 되게 이제 큰 회사가 됐었고 그때가 대한민국 공모형 주식 펀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래에셋이 이제 펀드 운용을 잘 못해갖고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펀드 시장에서 이제 발을 빼고 이제 주식형 펀드를 안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펀드 시장이 쭉 쪼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계속 쪼그라드니까 이제 이 자산운용업계에서 우리도 저 미국처럼 헤지펀드, 한국형 헤지펀드, 이제 사모펀드, 롱숏을 예, 롱숏 하는, 예, 그거를 이제 좀 허용을 해달라. 대략 해서 허용된 게 뭐 2015년, 16년 무렵이고요. 이 2015년, 16년 무렵에 들어왔던 이제 롱숏 펀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내세운 게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마이너스는 안 난다. 뭐 그렇다고 큰 수익 나는 건 아니고 매년 5%에서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주겠다 하는 거를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지금은 원래 이게 이제 주식형 펀드 시장이 공모형 펀드가 규모가 크고 사모형 펀드가 작은 게 이제 원래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사모 쪽 펀드가 한 600조 원이 되고 반대로 공모형 펀드는 300조밖에 안 돼요. 완전히 역전이 완전 역전됐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모형 펀드는 아무나 이렇게 돈 넣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서민들도 다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인 반면에 사모형 펀드는 소수의 부자들만 위해서 만든 펀드인데 그 펀드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는 그동안 그 사모형 펀드가 되게 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이제 반증이고 그 쉽게 돈 번 방법이 바로 롱숏입니다. 롱숏을 해서 그 사모펀드들 하는 여의도 기관들이 이제 여의도에 좀 룸살롱 같은 데 모여갖고 이제 다음 달은 이거를 롱을 하고 이거를 숏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이쪽 롱 하는 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그 다음에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섭외해서 좋게 얘기하고 반대로 숏 하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만들어 오다가 올해 들어갖고 갑자기 이제 원래 2차 전지 쪽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숏을 심하게 쳤다는 거는 제가 작년 한 7월부터 저희가 얘기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시장에서 되게 이상하게 움직였던 게 포스코 퓨처엠 옛날에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포스코 케미칼이 2배가 주가가 오를 때 에코프로비엠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상하잖아요. 같은 이제 양극재고 똑같이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유가 포스코 퓨처엠은 공매도를 안 쳤고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를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달 들어갔고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에 의해서 그동안 원래 그 포스코 케미칼이 2배 올라갈 때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2배 올라갔었어야 되니까 그게 뒤늦게 반영돼서 2배가 올라서 지금 이제 20몇만 원 가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달이 나서 공매도 쳤던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많이 난 건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지금 블래시 같은 경우가 뭐 마이너스 한 14%까지 났다는 이제 신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이제 되게 적은데 이게 개인분들은 보시면은 보통 주식 투자하시면 뭐 30%, 50% 마이너스 많이 나니까 1, 2%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그 롱숏 펀드가 돈을 받을 때는 강남의 큰 부자들한테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배로 더블링 해갖고 공매도를 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활용해서 막 방송 나가서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들을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표님께서는 이 공매도가 가진 자의 배를 불리는 제도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계급적인 생각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저는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다 우리 한나라 내 결의니까 근데 다 골고루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 지론이 남을 해치며 버는 돈은 그 탐하지 않는 게 그게 제 지론인지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산업도 잘 되고 그 주식을 잘 보면 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어떤 그 묘한 테크닉 쓰지 말고 정석으로 해서 우리 돈 많으신 분들도 돈 더 벌고 가난한 분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기관과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부류가 링 위에서 이종 격투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분하고 개인 투자가가 한편 먹고 외국인들 혼내주면서 저 사람들 돈을 우리가 뺏어 먹는 게 그게 우리 국익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이 공매도 논쟁이 이게 빈부 차이를 극명화시키는 그 대결 구도로 가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어쨌든 다 우리나라의 그 소중한 내 나라 내 동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도를 보면 이제 그 사모펀드는 가입에 허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액수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제도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조금 오히려 그 사모펀드 가입 허들을 좀 낮춰주시는 게 그 CFD 낮추듯이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거액 자산가 분들이 사모펀드로 해서 다 돈을 먹느냐 라임 펀드 혹시 기억나세요? 네, 라임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뭐 몇 개 그 해가지고 옵티머스. 예. 옵티머스인가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뭐 이거 SG발 거기도 다 돈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제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사모펀드 가입 한도를 좀 떨어뜨려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안 그래도 남북이 분단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골이 깊어가고 양극화돼 가는데 이 자칫 공매도 논란이 그런 논란으로 비춰지는 거는 좀 본질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식 보는 눈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분들이 왜 우리 개인들하고 같은 편을 먹고 외국인을 혼내줘야지 왜 외국인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자꾸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나 그건 제가 사실은 불만이 많죠.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뭐 하고 계시는데 좀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깨어 있으면서 우리 뭐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다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개인들 이게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금융 공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코 묻은 돈 뺏어 먹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자, 공매도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자, 순기능이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순기능이 있죠. 국민들의 금융주식 이해도가 3자가 공평하다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가 셋 다 실력이 똑같다면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차이가 나면 순기능은 일방적으로 이게 무게 중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도뿐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한기간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금융 지식의 이해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죠. 브라질 축구 선수들에게. 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순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좀 과대평가되어 있던 이런 거를 이제 가격을 정성화시키는 뭐 좀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현행 작용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공매도부터 금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제도를 정상화한 다음에 다시 풀어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마을 동사무소마다 전 국민들을 성인일지라도 학교 졸업하신 분들일지라도 무료로 금융 투자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공매도를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 요새 우리 대표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서재영의 투자 교실을 들어가면 제가 해봐야 몇 명한테 하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국회나 이런 그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가 수출도 잘해야 되지만 배터리 수출도 잘해야 되고 잘 만들고 차도 하고 반도체도 해야 되지만 금융으로 잃는 돈을 줄이는 것도 우리나라 국익에 경상수지에는 그게 포함된다니까요. 우리가 외국에 가갖고도 괜히 그때 막 핫할 때 무슨 주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1,000조밖에 안 갖고 있는데 금융자산이 4,900억인데 그중에 1,000조가 주식인데 그것도 대주주 빼고 나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주주로 또 개인으로 잡히니까 그거 빼고 나면 뭐 400억이나 500억 갖고 있을라나? 그거 중에
2조가 원금 기준으로 무슨 회사에 가 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말렸잖아요. 공급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를 네? 뭐 말하십니까? 아니, 저는 나쁜 얘기 안 하는 성이라서 그래.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레포트가 매도 레포트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의 가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10만 전자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고, 40만 네이버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으며, 30만 현대 모비스일 때는 왜 매도 레포트가 안 나왔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게 사실은 뭐 미국이 물건 많이 수입해서 무역 적자나고 근데 금융에서 상당 부분 좀 이 벌충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우리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우리도 반도체 수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래요. 그러면 경상수지라도 흑자를 만들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따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따야지 기관이든 우리든 개인 투자가든 우리가 따야지 왜 그거를 외국인한테 자꾸만 유리하게 그 외국인들이 돈 따가지고 가게 만드냐는 거죠. 제 말은. 이게 국익에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고 특히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투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자본주의에서 투자로 권리를 향유하는 건데 이거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주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우리 국익을 사수해야지요. 아니, 그런데 왜 막 테슬라가 뭐 엄청 올라갈 때는 어느 누구도 어떤 증권사에 어떤 또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그거 비싸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목표가 올리고 없던 해외 데스크까지 만들어서 리서치 페이퍼를 좋다고만 쓰고 왜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이런 정말 미래의 꿈이 되고 이런 산업이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꼴핏 한번 들고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고 펴려고. 이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지 심증은 가나 물증도 없고 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개인들 투자한 금액이 원금 기준에서 20조라는 거고요. 20조나 돼요? 예. 전 12조로 알고. 그거 까내려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조가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가 총 4조고 팔았는데 지금 평균적인 손실이 마이너스 40%거든요. 그 1조 6천억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팔아갖고 10조를 벌고 뭐 휴대폰을 팔아갖고 1조 6천억을 벌려면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정말. 전 우리 국익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융도 너무 중요하고 특히 수많은 이제 은퇴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다 삐까뻔쩍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노후는 이제 정기적인 소득이 안 나오니까 국민연금 요만큼 나올 거고 그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오래 사니까 노후가 장수가 리스크가 됐어요. 그런데다 또 뭐 간병 받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자식들한테 간병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했던 그분들의 노후가 이 지금 풍전등화해요. 정말.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는데 주식이나 해봐야지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디 가서 뽕뽕 얻어 때리고 그러면 그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 최근에 이 공매도 많이 늘어난 게 이 펀드 시장 구조 개편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정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 560조인가 70조 그 정도 돼요. 예.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롱홀리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또 경영 참여형 PE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유통 시장에서 롱숏 하는 것들은 그 중에 가령 한 60% 정도 잡으면 한 300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모 펀드가 지금 한 300 몇 조 되는데 그 중에 채권형도 있을 거고 예. 또 그 중에 이제 매니저들이 알파를 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2010몇 년부터 전부 ETF로 가 있어요. 예. 네? 전부 ETF로 가 있어서 액티브 펀드들은 규모가 진짜 한없이 줄어들어 있고 ETF 펀드들만 엄청 커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펀드는 사실상 오르고 내림이 처음에 상품을 설계할 때 종목 구성비로 구성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운용사도 ETF 펀드에 속한 종목이 많이 오르고 내린다 그래서 특별히 기뻐하거나 특별히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익은 오직 가입한 그 사람의 몫이니까. 왜냐하면 가입하는 순간부터 구성비가 정해져 있어서 운용력은 각각의 개인인 거예요. 사고 팔고만 편히 살래 말래 이것만 홀짝을 결정하면 되고 이 운용사의 운용력은 하는 일이 없어. 원래 정해진 그 스킴대로 그렇죠. 예, 예. 구성비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가 있다 보니까 실제 롱올리하는 액티브 펀드는 규모가 훨씬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중심이 리서치의 질도 그렇고 양도 그러하고 또 ETF는 수수료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권사의 법인부의 손익을 결정짓는 것은 대부분이 다 롱숏 펀드가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있게 되는 셈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에서 숏의 비중이 많이 커진 거 많이 커졌습니다. 네. 이 증권사 리포트가 공매도 기관들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좀 비난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극단적인 비난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잣대 자체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잣대가 동일 업종에서도 막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고평가돼서 PR이 너무 높아갖고 이거는 이제 매도다 내지는 뭐 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주식보다 PR이 더 높은 주식은 더더욱 매도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대체적으로 이제 증권사 추정해서 23년 PR이 대략 한 50배에서 60배 정도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한 70배에서 80배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셀이라고 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바이라고 해야 원래 정상인데 거꾸로란 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바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뭐 셀이나 홀드나 이제 보유나 뭐 이런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뭐 소재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여의도 쪽에서 대주전자재료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2023년 실적 기준 PR이 180배예요. 그거는 롱이라고 하고 50배, 60배인 에코프로비엠은 팔으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공매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은 이제 팔라고 하고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사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구나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깨닫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구조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하셨지만 저는 예. 또 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셀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10만 전자 할 때는 왜 그 셀이라고 못했냐, 뭐 40만 네이버에서는 왜 셀이라는 매도 레포트를 못 쓰느냐, 그걸 쓰면 약정이 오질 않고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기관들의 인기 투표로 결정되고 그 기관들도 n분의 1이 아니고 자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투표 용지가 주주총회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 20장 넘게 행사하신 분 아니에요? 예, 저도 뭐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래도 참 그래도 정직한 분들도 많으셨고, 그래 뭐 저는 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서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제 전화통은 조용하게 운영하는 스타일이고, 뭐 책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고, 하루 종일 이제 전화통 붙들고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널리스트하고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의견이 어떠냐. 그럼 명시적으로 뭐 바이셀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가령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바이라고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선수끼리는 이게 왜 바이야 싶어가지고 이제 기관의 매니저는 애널리스트 법인부에 나 누구랑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거 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가한테는 그런 소통의 기회가 없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해야 되거든. 공부해야 된다.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면 개인 투자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나오면 그걸 신뢰하잖아요. 신뢰하는데 그걸 쓰는 분은 그게 이제 사운드 바이인지 트루 바이인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공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걸 뭐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 개인 투자자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서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포트를 읽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다란 말이에요. 그나마 부지런 떨어야. 근데 이제 기관의 뭐 예를 들어서 매니저 뭐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뭐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평소에 친분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애널리스트의 속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출발선부터 좀 너무 비대칭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랑 동네 조기축구의 선수랑 같은 리그에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기를 하나 결정적인 무기를 더 주니까요. 공매도라는 무기를 하나 손에 더 쥐어주고 하니까. 또 있죠. 언론. 저 사실 저도 언론 종사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기관과 뭐 소통하는지는 사실 뭐 우리가 뭐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자 개연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사실 종종 기관에 유리한 리포트를 내고 언론은 사실은 아마 뭐 특별히 악의가 없어도 아마 이게 뭐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서 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이제 소외되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진짜 오늘 이런 말씀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동학 운동이라는 게 진짜 민족적 그 일본에 대항해서 한 정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운동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자나 우나 떠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동학운동 뒤에다 개미를 왜 붙이냐고. 아니 나 그거는 너무나 내가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고 또 거기다가 나가서 일본 주식하면 일학개미래. 그리고 중국 주식하면 중학개미라고 그러고 미국 주식하면 서학개미래. 그럼 서학은 우리 천주교를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개미라는 표현은 좀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런 프레임은 씌우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씌우겠다면 동학은 좀 빼고 하시라고. 그 동학이 얼마나 우리 민족 정기를 그 일제 침략에 맞서서 드높인 운동인데 거기다가 왜 개미를 갖다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개미는 곤충이고요. 곤충은 한자를 풀어 쓰면 모든 벌레라는 뜻입니다. 모든 벌레. 그러니까 벌레는 몸이 세 등분밖에 없어. 머리, 가슴, 배. 그건 난 너무나 나 진짜 이번 기회에 꼭 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보면요. 개미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미 그림까지 그려놨어. 개미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리고 비투할 땐 또 빛을 짊어지고.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해치냐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왜 그렇게 벌레로 묘사를 하고
저 외국인들은 뭘 사면은 샀다고 수급 주체별 해가지고 외국인은 사는데 개미들이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난 당군의 자손으로서 마음에 안 들어. 이 용어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무의식 중에 개미 나올까봐 제가 항상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스스로 막 반복을 하고 하는데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리포트는 바인데 펀드 매니저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뭐 사실상 셀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뭐 명시적으로 하건 뭐 간접적으로 하건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워낙 이제 뭐 기관에 계셨으니까 뭐 그거는 아시는 일일 테고 왜 이런 구조가 생깁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요 그런 그 서로가 서로의 갑과 을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이 생태계 안에 그다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그 이미 커버린 회사에 대해서는 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어떤 주식이 상장한 이래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이 있어요. 네. 있는데 한 번도 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항상 바이라고 레포트가 나오는데 그 레포트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이거는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아니 전문가 분들이신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매번 바이라고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단 우리 국민들이 금융지식 이해도가 낮다는 측면 한 가지가 있고 얼른 빨리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매도 레포트를 쓰면 혼나는 데가 많아. 보복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총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연기금들이잖아요. 연기금들이 투표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이라 이러면 난리 나지. 그런 구조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저희 선배님이 이제 셀을 한번 썼었거든요. 썼더니만 그게 이제 그 5대 재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셀 리포트 쓰니까 바로 이제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맡겼던 돈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대한투자신탁 이제 저기 MMF나 뭐 이런 채권형 펀드 그런 데서 돈을 다 빼가버려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셀 리포트를 쓰게 되면 그 관련해서 뭐 연금이라든지 뭐 각종 상품이 들어있을 텐데 그래서 셀을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전혀 다른 사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간단하게 그냥. 자, 누가 뭐래도 어쨌든 하여간 2차 전지 대장주는 뭐 어쨌든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거 보면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한 리포트가 뭐 적잖이 논란이 됐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좀처럼 안 나오는. 뭐 사실 그 작은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 리포트는 뭐 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정제된 언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제된 언어로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면에서 이제 그 자회사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에코프로 갖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수산화 리튬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이제 실적 추정을 과하게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이제 그게 사실 문제가 많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27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을 이제 킬로그램당 8불로 계산해서 이제 실적 추정을 한 건데 지금 현재 한 60불 정도가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근데 60불 하던 게 갑자기 8불 할 일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리튬 가격의 가정이 그 에코프로 추정할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사업을 하니까, 포스코 홀딩스를 추정할 때도 그 리튬 가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동일한 그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에코프로를 할 때는 그 킬로그램당 8달러로 계산해서 이제 추정을 한 거고, 포스코 홀딩스를 계산할 때는 킬로그램당 35달러를 기준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그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뭐 매도 리포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과열이니까. 예, 너무 과열이니까 이제 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런 과열에 대해 갖고 경고를 할 목적이면 사실은 이제 삼천리 같은 주식에다가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 이제 뭐 그거는 회사가 뭐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는데 지난 뭐 2,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서 뭐 1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매도 리포트를 냈어야 되는데 하나증권이 그 삼천리는 매수 리포트를 냈고요. 작년 이제 10월부터 올 1월 달까지. 에코프로를 지금 매도 리포트를 낸 거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공매도 세력 위한 맞춤형 리포트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과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보세요? 저는 리포트를 저는 쓰는 입장이니까 많이 써본 입장이니까 보면 알아요. 많이 보이는 걸요. 갑자기 60불 하던 리튬 가격이 27년 돼서 8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좀 이번 그 리포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좀 멀티플을 부여하는데 가령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동일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예. 그건 PER이 65배가 적정하다고 이제 그 본 레포트에 그렇게 네. 돼 있어요. 2024년인가 5년인가. 근데 이건 다 25배로 밸류에이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멀티플을 부여하는 게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데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산정되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로 쭉 한 다음에 DP 얼마 이렇게 적어내는 것도 있어.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테이블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이거 투자 교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저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세요. 모르는 분이 제 생각에 80,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 그러면 목표가만 머리에 들어오는 거야. 귀에 쏙 들어오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대형주이고 인덱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이 130조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PER 멀티플을 65배, 70배,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80배까지도 바이 레포트를 쓰시고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레포트에는 그때 45만 4천 원인가 얼마 그거 할 때 25배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그 안에 테이블에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세부 항목들도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공매도 세력을 위해서 어쩐지 그건 저는 이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바로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분이 또 유튜브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서 그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레포트를 써서 국민연금한테도 손해를 끼치고 삼성자산운용에도 손해를 끼쳤다. 그분들이 가장 큰 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연금이 4% 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예. 국민연금의 매니저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잘했나 못했나로 국회에 불려나가거나 말거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거의 웬만한 우량 주식에 대해서는 5% 이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4% 갖고 있으면 언더웨이트가 있는 거거든. 조금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올라갈 때마다 매니저는 머리 아파 죽어. 이게 이제 언더퍼폼 하게 되는 거니까. 얘도 엄연히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국민연금 본계정이 됐든 아웃소싱하는 1인 계정이 됐든 이 주식이 고평가네 이러고 만약에 다 팔았다고 치면 언더웨이트 해놨다 그러면 이 주식이 오를 때마다 국민연금의 매니저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려올수록 칭찬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은 ETF 규모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ETF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어떤 액티브 펀드에 헤비하게 들고 있는 거라면 셀 리포트를 써서 삼성자산운용에 혼이 날 거예요. 혼이 나거나 막 컴플레인 듣겠지. 야, 이 사람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신 셀 할 거 아닌데 이거 왜 매도내서 이렇게 항의를 받겠지만, 혹은 뭐 간접적으로라도 뭐 다음 분기 거래 증권사에 뺄래, 뭐 에너스트 폴에서 떨어뜨릴래 이러겠지만 ETF인데 뭐 오르든 내리든 그거는 처음에 2차전지 ETF를 출시할 때 그때 이미 편입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르든 내리든 간에 가입한 고객들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삼성자산 운용에 뭐 실질적으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운용해본 사람만 아는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막 이슈 파이팅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제가 운용하는 데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 한 가지 여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법인연금부 쪽에서 보면 이제 국민연금 규모는 크지만 큰 고객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는 매매할 때 발생하거든요. 국민연금 하나 사가지고 장기로 갖고 가니까 규모는 크지만 발생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롱숏은 롱했다가 숏했다가 아침도 팔았다가 저녁 때 다시 거뒀다가 매매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펀드예요. 그래서 법인연금부 쪽에서도 롱숏 펀드가 훨씬 주요하고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베스트 애널 투표권이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법인부 쪽에서 법인연금부 쪽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뭐 특정 그 애널리스트가 쓴 그 리포트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나눈 얘기, 그래서 적절하게 하여간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거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만 뭐 정리도 할 겸 마지막으로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바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외국 자본이 한국에 와서 공매도 맛집 이러면서 돈 많이 따가지고 가는 그런 금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게 뭐 사모펀드가 됐든 공모펀드가 됐든 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하고 맞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 국민들 부가 좀 늘어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개미라고 형상화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여의도에 우리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기관의 매니저나 또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다 함께 건전한 그런 지나간 건 있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들이요, 쟤들은요 금융만 했던 그 몸 안에 원래 서구인들이 약탈의 DNA가 있잖아요. 쟤들 이거 귀신같이 해요. 어떻게 하면 겁먹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뭐 등 때리고, 뭐 옆구리 지르고 토해내게 만들고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의도 생태계 안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널리스트 분도 그러하고 우리 여의도가 똘똘 뭉쳐서 외국인들로부터 우리가 국익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도 없어요.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여의도가 지금 뿌리부터 썩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여의도의 자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양심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 구성원들, 이제 모든 분들한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결국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제 뇌를 의탁하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CFD 요번에 차단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에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도 이제 그런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의 쉽사리 좀 휩쓸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증권은 돈이 오고 가고 하는 이제 좀 전쟁터 같은 데여 갖고 아무도 개별 개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뇌를 의탁하는 그런 습성부터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